시청자 여러분, 4.7 재보궐선거의 특집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뒤집기냐 아니면 국민의힘의 굳히기냐, 이제 투표 마감까지는 꼭 1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 확인되는 민심은 곧바로 이어질 대선 경주에서 여야가 서게 되는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여야 모두가 절박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권자들이 던진 한 표의 무게는 어느 보궐선거 때보다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JTBC의 여러 기자들이 선거의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상황실 역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집 뉴스룸은 지금부터 2시간 동안 현장과 상황실을 연결하면서 투표와 개표 상황을 빠르고 또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패널들과 함께 그 의미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7시 4분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투표율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상황을 안나경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투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투표율 보시죠. 저녁 7시 기준 이 시각 투표율 5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어떨까요? 저녁 7시 현재 부산의 투표율은 49.4%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도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은 21.9%, 부산은 18.6%의 유권자분들이 지난 2일과 3일에 사전투표를 하셨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투표율은 그럼 어떨지 오늘 투표 상황 보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서울입니다. 시간대별 투표율 보시면 오전 내내 서서히 늘다가 오후 1시에 사전투표율이 반영이 되면서 저녁 7시 기준으로는 54.4%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에서 투표율이 높은 곳들입니다. 서초구가 59.8%로 투표율이 가장 높고 강남구와 송파구가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곳도 보실까요? 지금 이 시각 서울에서 투표율이 낮은 곳은 금천구가 48.5%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대별로 보시죠. 오전 6시에 시작을 해서 조금씩 서서히 높아지다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율이 반영된 오후 1시에 껑충 올랐고요. 지금 저녁 7시 기준 49.4%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부산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연제구로 52.2%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정구와 남구도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투표율이 낮은 곳도 보실까요? 지금 이 시각 부산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기장군으로 45%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저녁 8시까지 계속되니까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각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지 서울과 부산의 투표소를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합정동 투표소로 갑니다. 윤재현 기자, 이제 공식 투표 마감 시간까지는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입니다. 투표 종료를 1시간 정도 앞두고 퇴근 시간이 되면서 이곳은 낮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종일 이곳엔 아이와 함께 온 사람, 또 직장에 있다가 양복을 입고 온 사람 등 유권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일 투표지만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1년짜리 투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어떤 사람이 가장 실현성 있는 방식으로 서울시를 운영해 나갈지를 고려하면서 투표를. 코로나가 좀 제일 큰 영향인 것 같고요. 혼란스러우니까 그래도 뭔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좋은 사람이 좀 돼서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서 심란한 게. 네, 시민들의 목소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가 관심입니다. 지금 투표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녁 7시 기준 서울 지역 투표율은 54.3%입니다. 서울과 부산 평균 투표율은 53%입니다. 앞서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오면서 최종 투표율이 50%를 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미 1시간 전인 오후 6시에 50%를 넘긴 겁니다. 권역별로는 일단 6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초구가 57.2%로 가장 높은데요. 바로 뒤를 강남과 송파가 54.6%, 또 54.4%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 금천구가 46.2%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중랑구, 또 관악구 등이 48% 안팎의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이 강세인 강남 3구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또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권역에서는 투표율이 낮게 나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재영 기자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부산의 투표소로 갑니다. 수영구 광안 3동 투표소에 구석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투표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산의 투표 열기는 어떻습니까? 네, 투표소가 그렇게 북적이지는 않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쉼터에 마련된 이 투표소에는 퇴근길 직장인들 그리고 운행을 마치고 퇴근한 트레일러 기사 등 주민들이 들러 부산시청 7층 시장 집무실의 주인이 될 인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부산의 사전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오늘 투표율은 어떻습니까? 네, 저녁 7시 기준 부산의 투표율은 49.4%입니다. 2018년 동시지방선거 당시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됐던 부산의 총 투표율 58.8%나 지난해 21대 총선의 총 투표율 67.7%에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당시는 휴일로 지정된 전국 동시투표였던 만큼 단순 비교는 힘듭니다. 네, 부산시의 선관위는 당선자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 걸로 보고 있습니까? 네, 새 부산시장 당선인의 윤곽은 오늘 밤 10시 이후에 드러날 것으로 부산 선관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개표 초반에 두 후보가 접전 양상을 벌일 경우 당선인의 윤곽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표는 부산 지역 개표소 16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인력 1,800명을 두 개표소에 집중 배치한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서울과 부산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그리고 후보 캠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곳에 저희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서울은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오늘 당사를 찾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 캠프에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당사에 나가 있는 안지현 기자와 좀 얘기를 나눠보죠. 안 기자, 지금 박영선 후보는 도착을 해 있습니까? 박영선 후보 아직 안 왔습니다. 이 투표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선거 상황실이 마련된 이곳 민주당 당사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비어있는 의자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8시 15분쯤엔 박 후보에 앞서서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앉아 개표 방송을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캠프에선 오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끝까지 지켜보자 이런 아주 신중한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신중한 이유, 오후 8시 투표 마감 때까지 민주당 지지층이 막판에 몰표를 던져줄 거다 이런 기대 때문인데요. 이 보수당 강세 지역인 강남 3구 등의 투표율이 직전까지 높게 나왔지만 민주당 주 지지층인 40대 화이트 칼라 계층이 퇴근 후에 투표를 해주면 번역별 투표율도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 하루 종일 지지층을 향해 투표 독려에 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박 후보 본인은 페이스북에 계속 독려글을 올렸고요. 이 김태년, 이낙연 두 상임선대위원장도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최선 아니면 차선의 후보를 골라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나서 투표 안 한 보좌진들은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라 이런 문자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당사에서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당사로 가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오세훈 후보는 그러면 도착을 했습니까?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로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캠프 측에 방금 물어봤더니 일단 자택에서는 나왔고요.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에 8시쯤 이곳 당사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당사는 지금 수많은 취재진과 당 그리고 캠프 관계자들도 상당히 북적이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의자는 아직 비어 있는데요. 후보와 지도부가 도착하면 앉을 곳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모두 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 오른쪽 벽면에 보이는 곳이 바로 선거 종합 상황판입니다.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면 당선이라는 스티커를 저곳에 붙이게 됩니다. 오 후보는 오늘은 주로 자택에 머물면서 선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조금 뒤인 8시에 후보가 도착하면 일단 소감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표되는 대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공식 투표 마감까지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 당사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는 아직은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방금 전까지 캠프 측에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오 후보 측이 선관위에 신고한 것보다 세금을 30만 원 더 낸 걸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아침에 모든 투표소에 관련한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캠프 측은 사실상 낙선운동이다. 일부러 세금 탈루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라면서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대응을 대비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강남 3구의 투표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서 선거 승리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보다 보니까 오 후보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일제히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보좌진들을 조기 퇴근시켜서라도 꼭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 표 보태기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사에서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부산시장 후보들의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캠프입니다. 김필중 기자, 뒤로 보니까 김영춘 후보의 모습은 안 잡히는데요. 지금 와 있습니까? 아직입니다. 네, 투표 마감까지 1시간 정도를 남겨두면서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등 선대위 관계자들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춘 후보는 약 30분 뒤에 이곳 캠프 상황실에 도착해 개표 방송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서울에 비해선 부산이 투표율이 높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김 후보의 캠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기대에 비해 또 서울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일 뿐 캠프에서는 투표율이 50%에 육박하자 기대감을 품는 분위기입니다. 캠프에서는 막판까지 투표 동료 전화를 돌릴 정도로 투표율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캠프 측 관계자는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만큼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면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런데 권역별 투표율로도 유불리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부산에서 여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은 이른바 낙동강 벨트입니다.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원도심으로 불리는 동구, 서구, 중구는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데요. 현재 7시 기준 이들 지역을 보면 동구가 50.1%, 서구가 50.1%, 중구가 48.5%로 대체적으로 평균보다 높습니다. 야권 지지세가 강한 원도심에서 전반적인 투표율이 높은 건데요. 이에 비해 낙동강 벨트인 사상구는 46.8%, 사하구는 46.9%, 강서구는 45.8%로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춘 후보 캠프에서는 퇴근 시간이 지나고 투표가 이어지는 밤 8시 사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40대 직장인들이 표를 몰아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춘 후보의 캠프에서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캠프로 갑니다. 최승기 기자, 역시 같은 질문인데요. 박형준 후보는 도착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개표 상황실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제 뒤로 개표 상황을 볼 수 있는 대기석이 마련되어 있는데 한가운데, 제일 앞줄 한가운데인 박형준 후보 자리는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박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당 지도부와 함께 이곳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 후보는 3시간쯤 전인 오후 4시 이곳을 찾아 캠프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들을 만나서 낮에는 주로 이제 지인들을 만났다고 했고 투표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조심스럽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네, 캠프에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오후 5시 이후부터 이곳에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관계자들 몇몇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조심스럽게 승리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산시 선거총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당연히 선거에 승리할 것이라면서도 이기더라도 우리 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혁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젊은 층의 지지가 많았다면서 청년 대변 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박형준 후보의 캠프에서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여야가 총력을 기울인 이유 가운데는 1년 뒤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가늠할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치열했던 서울과 부산의 선거 과정을 전다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월 7일 승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가 됩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29년까지 공항을 완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장이 되면 이 가덕도 공항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MB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으십니까? 문재인 아바타인가? 라고 박영선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직을 하려고 생각했던 분이 그런 동물에 들어가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자기 형 땅을 구청에 판 거 이거야말로 이해관계에 딱 충돌에 걸리는 문제예요. 네, 오늘 투표에 앞서 지난 2일과 3일에는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여야는 서로 우리가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투표율에 따라 후보들의 유불리가 어떻게 나뉘는지 유한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0.54%입니다. 역대 재보선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선 각각 21.95%, 18.65%를 기록했습니다. 3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서울과 부산 모두 올랐습니다. 여야는 서로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요새 호응해서 서울 부산 선거가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연령층이 사전투표장에 많이 나왔느냐가 중요하다고 분석합니다. 젊은 층이면 민주당에, 중장년층이면 국민의힘에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게 그동안의 공식. 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지난달 30일에서 31일 실시한 JTBC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18에서 29세 중 60.5%, 30대의 52.6%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연령층에서 이번 선거의 성격을 여당 심판으로 본다는 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젊은 층이 사전투표는 물론 오늘 투표에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이른바 샤이 진보가 얼마나 결집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여기에 따른 최종 투표율 역시 중요합니다. 50%를 넘기면 국민의힘이, 못 미치면 민주당이 유리할 거란 전망입니다. 낮으면 이른바 스윙 보터들, 아까 얘기했던 20대라든지 중도층이라든지 이분들이 좀 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양측의 고정 지지층, 확실한 지지층이 투표를 많이 할 것이다. 특히 기존 여론조사에서 최대 20%포인트 이상 차이 났던 것과 달리 최종 투표 결과는 한 자릿수 접전이 될 거란 전망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눌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국회에서 화력을 놓고 보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들입니다. 아마 다들 예상을 하실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이번 선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주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두 의원님은요. 제가 국회를 출입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시더라고요. 두 분이 유독 설전을 많이 벌이시던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설전은 아니고요. 네. 평상시에는 되게 대화를 부드럽게 잘 하는데 보통 카메라가 이게 설전을 자주 이렇게 방송하는 것 같아. 아, 그런가요? 부딪힐 때. 예. 이게 스파크 나는 거. 근데 뭐 의외로 이렇게 많이 싸워요, 우리가? 아니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정개특위를 같이 간사를 했거든요. 예. 그때는 첨예한 이슈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전이 좀 있었는데 21대 국회 법사위 같이 하면서는 거의 설전이 없었죠. 그런가요? 저 수석 최고위원 되시더니 점잖으셨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두 분이 설전을 벌이시는 영상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김 의원님께서는 인터뷰에서 예. 칭찬하는 의원으로 장제원 의원님을 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른바 화력이 좋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화력이 좋다는 표현은 이제 약간은 좀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예. 제가 솔직히 뭐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것이 틀린 말이 많아요, 사실. 특히 이제 뭐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거 보면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 상임위 이렇게 질의하는 걸 보면 엄청나게 준비를 성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좀 아파요. 내가 장관이면 아프겠다. 정치적인 논쟁은 별로 안 아픕니다. 그 정치적으로 저렇게 또 공격하는구나. 근데 국정감사나 상임위 이렇게 질의할 때 보면 그 행정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따지는 걸 보면 야, 장관이 저 얘기는 좀 아프겠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화력이라고 하는 거는 목소리 크기보다는 뭔가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예. 되게 컨텐츠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장 의원님은 김 의원님의 화력에 대해서는 칭찬 안 하십니까? 그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만났을 때는 너무 좀 편향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냐. 제가 좀 김종민 의원에 대해서 선배지만 좀 제가 그렇게 썩 그렇게 좋아하는 의원이 아니었는데 정개특위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선이 심한 간사를 했고 전 재선 의원 간사를 했는데 그때 아주 자주 만나고 얘기를 많이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정치판에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 너무 진영 정치에 매몰돼 가지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이 보실 때 싸우는 정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 진정성은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우리 정치판 전체 객토에 대해서 정말 개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해서 참 제가 예. 좋아하는 선배로 예. 지금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화력 좋으신 두 분 사이에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김종민 의원님, 장제원 의원님, 뭐 줄여서 뭐 김장 토크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매콤하고 감칠만한 토크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이 활활 타오르실 때 또 차분하게 분석해 주실 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네. 자리도 좀 멀찍이 앉으셨네요. 네,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멀리 앉았습니다. 예. 대기실에서 두 분을 봤는데 같은 당 소속 의원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워낙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서 사석에서는 또 그러시군요. 예. 오늘 시작 전에는 서로 좀 카드를 좀 안 내미는 게 예. 좋으니까 좀. 예. 그 카드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또 오늘 좀 우길 거예요.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화력이 좀 느껴집니다. 예, 오늘 이택수 대표님은 특집 뉴스룸을 위해서 가지고 나오신 게 있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블랙아웃 기간 D-6일부터 조사를 한 걸 발표를 못 하잖아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두 분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좀 이 법안을 좀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하루나 이틀 정도만 블랙아웃 기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6일 정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 권리 침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하고 그제 블랙아웃 기간 추세 조사를 했는데요. 예. 잠시 후 8시 15분에 원래는 8시에 이제 발표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투표 시간이 조금 연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8시 15분에 발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8시 15분에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얼미터의 추세 조사는 말씀하신 대로 오후 8시 15분에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님께서 직접 공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가장 애가 타는 건 후보들일 텐데요. 두 분 모두 선거 치르셨는데 이렇게 선거 당일에는 보통 어떤 걸 합니까? 선거 당일에는 이제 전화를 많이 하죠. 예. 왜냐하면 공개적인 선거 운동은 못 하니까 개별적인 전화는 가능하거든요. 전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는 이제 3, 4, 5 모여서 이제 마음을 졸이는 거죠.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 이제 기사, 뭐 투표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 투표소별 어떤 동향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그리고 이제 되게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예. 저는 제 선거를 3번 치렀거든요. 3번 치를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심정이었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가 다 다른 것 같은데 제가 40세에 처음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는 참 개표 직전까지 출구조사 나올 때까지 너무 초조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투표율 또
그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촉각을 곤두세워가지고 보고 또 긴장하고 초조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는 예. 아버지 산소 갔다가 또 가족들과 함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예. 그리고 이번 세 번째는 아버지 산소 갔다 와가지고 우리 그 선거 운동원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격려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점점 이 민심의 도도함이 얼마나 무섭고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정치잖아요. 말로 하는 게 선거고 우리 새치어로 과연 민심을 움직일 수 있을까. 또 그런 민심의 파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겸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선거 치를 때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점점 가슴에 좀 와닿는 것 같아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좀 더 차분해지는 예. 그런 느낌을 예.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제가 두 의원님께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놓고 좀 가지고 오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방송 중이라도 좀 틈이 나면은 후보나 당에서 공유되는 내용이 있으면 좀 바로바로 보시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재를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바로 좀 제가 이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택수 대표님, 네. 투표율은 50%를 넘었습니다. 네. 보니까 50%를 기점으로 해서 유불리가 좀 나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요. 이번 투표율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재보궐선거는 원래 이제 여당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의 이제 선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들 박영선 후보라든지 또 김영춘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많은 격차로 이제 뒤처진 채 D-6 여론조사가 마감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도층 그리고 이제 세대상으로는 20대층이 스윙 보터의 계층으로 새로 부각이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할 경우에는 예.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앞서는 채 선거 여론사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이제 대거 투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50%를 기점으로 해서 재보궐선거가 2011년 서울시장 선거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8.6%였거든요. 예. 평일날 선거가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0%를 넘기가 참 어려운 선거입니다. 2019년 창원 성산 재보궐선거 또 통영 고성까지 이제 치러졌었는데 그때는 사전 투표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50%를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뜨거운 관심과 또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그런 성격 때문에 50% 중반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는데요. 예. 그런 차원에서 50% 중반까지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이라든지 스윙 보터까지 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예. 예상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조금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들이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죠. 네. 투표율만으로는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세 분과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고요. 이 시각 투표 상황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선거 상황실로 갑니다. 박진규, 이수진 앵커 나와주시죠. 네, JTBC 선거 상황실입니다. 네,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4.7 재보궐선거는 지금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네, 7시 기준 서울의 투표율입니다. 현재 54.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산입니다. 오후 7시 기준 4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보면 서울은 투표율이 50%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 부산은 50%를 조금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가 59.8%로 가장 높았고 강남과 송파, 양천, 종로 순이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투표율이 낮은 곳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천이 48.5%, 중랑, 관악, 강북, 은평은 평균 투표율을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투표율을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후 7시 기준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54.4%로 같은 시각 59.9%였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보다 약 5%포인트가량이 낮은 수준입니다.
네, 부산 지역 가운데서 투표율 높은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금정, 남구, 동래, 수영 순서로 투표율이 평균보다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투표율이 낮은 지역입니다. 네, 기장군이 45%로 가장 낮았고 강서, 사상, 사하, 영도 순이었습니다. 네, 부산 지역의 최근 선거 투표율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58.8%를 기록했었고 작년 국회의원 선거는 67.7%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49.4%입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에서 투표율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여론의 흐름이 바뀌는 변곡점들이 있었습니다. 표심을 흔든 결정적인 장면들 황예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H공사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실제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LH 사태는 민주당이 만난 돌발 악재였습니다. 안이한 대응은 논란을 불렀고 LH 직원들이 공공택지, 이 개발 정보를 모르고 투자했을 거라는 장관님 말씀은 진심이셨던 거네요. 제가 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임대차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올린 사실이 드러나 비판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선거 초반 여유 있게 앞서가던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야당에서 쫓기 시작한 겁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당시 후보는 서울시장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신경전도 있었지만 오세훈 후보는 합당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결국 단일화가 성사됐습니다.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때부터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와 지지율 차이를 굳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내내 여당이 제기한 이슈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논란. 오 후보의 해명이 몇 차례 바뀌면서 민주당은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선거 막판 생태탕과 오 후보의 구두 논란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오 후보가 땅을 측량할 때 먹은 음식과 인상착의를 봤다는 증언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거짓말하는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네거티브 공방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지율 격차를 따라잡았다는 입장. 반면 국민의힘은 격차가 크게 줄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는 조만간 결정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오늘 선거가 있기 전까지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법한 몇 가지 결정적인 장면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이측 대표님, 각각의 이슈들이 실제 여론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까요? 뭐 일단 부동산 문제하고 LH 사태 관련돼서는 당청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쳐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율이 뭐 그동안은 고공행진을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이하, 30%대로 떨어졌죠. 그럼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좀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일단 선거의 이제 지지율이라는 것이 정당 지지율이 한 절반을 차지할 겁니다. 이제 개인 후보의 뭐 경쟁력도 중요하겠지만 뭐 그런 차원에서 LH 사태 부동산 문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래 권력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굉장히 뜨거운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사퇴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중에서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1위로 올라가면서 이 부분도 서울 부산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권 단일화가 이제 보수 후보들의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세훈, 안철수 두 번의 단일화가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부산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당내나 아니면 청와대 주요 인사들
김상조 전 실장이라든지 박주민 의원, 이광재 의원 등과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들, 그다음에 또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고민정 의원과 관련된 SNS 관련된 또 역시 부정적인 보도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박영선 후보의 장점이 좀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 좀 제한적인 역할을 이제 하게 되면서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확장되지 못하고 격차가 좀 벌어진 채 D-6 블랙아웃 기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변수들을 보면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을 빼면 대부분 다 돌발적인 변수들이었습니다. 두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 아무래도 LH 사건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LH 사건이 그 사건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또 이게 뭐 정치적인 사건은 아니거든요. 이제 공직자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건데, 근데 이게 왜 이제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됐는지 그 배경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민심이 이제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LH 사건과 또 부동산 관련돼 있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 상당히 이제 쟁점이 되면서 크게 이 선거를 끌고 갔다고 보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조금 힘들었던 것이 사실은 부동산이 작년에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이제 입학철을 앞두고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전월세 가격이. 그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런데 올해 2월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향하는 그런 추세로 접어들었거든요. 거기다 이사 대책이 발표되면서 공급이 확실하게 이제 메시지가 전달된 거예요, 시장에. 그 상황에서 LH 사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상당히 이제 쟁점이 될 만한, 어떻게 될까? 부동산이 잡힐까? 이런 논쟁이 시작될 즈음에 LH가 벌어지면서 야, 이거 부동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부동산 정책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논쟁이 발화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런 점이 선거하고 맞물리면서 완전히 증폭이 돼서 사실은 선거 전체를 끌고 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LH 사태를 꼽으셨고요. 장 의원님은 LH 투기 사건과 또 가장 최근에 벌어진 청와대 김상조 실장의 그 임대료 14% 인상, 박주민 의원 9%, 뭐 이런 것들이 내로남불 현상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누적된 현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21대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180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왔어요. 저는 180석의 저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가지고 전세 기근 현상이 나오고, 또 작년만 해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고 또 직무배제시키고, 이런 것들이 반법치, 비상식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 이런 것들이 또 부동산 정책 실패,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심판 여론이 높아졌는데, 이제 박범계 장관이 새로 들어오고 팬데믹이 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조금 사그러드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중수청 논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는 파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12월 달에 서울시장 후보를 출마하겠다는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신현수 민정수석 패신 논란, 이런 것들이 뭉쳐지면서 다시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LH 투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그 김상조 실장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선거가 심판론으로 좀 더 부각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 단계가 누적된 거지, 꼭 LH 투기 사건이나 또 그런 청와대 김상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만 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폭발한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반론권을 좀 드릴까요? 1분 정도라도? 그것도 이제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임기 마지막 해 아닙니까, 지금? 임기 마지막 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지난 정부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제 반영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점에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약간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실제 선거에서 후보에 대한 지지도,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건 후보 경쟁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선거에서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집권당에 대해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잖아요. 높았는데 실제로 정당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면에서 보면 사실상 국민의힘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동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번에 좀 우리 이제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조금 뭐 경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민심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 지난 4년 동안에 실정을 해서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과도한 거고 이번에 저희 민주당이 그 민심을 잘 반영해서 정말 잘 바꿔내면 저는 충분히 다시 이제 정비해서 갈 수 있겠다 그런 정도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구도 자체가 굉장히 명확한 구도로 이 선거전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권 심판, 그 다음에 오세훈, 박형준, 그러니까 정권 심판 세력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내각의 장관을 역임한 박영선, 김영춘 이 후보가 충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을 다시 신뢰를 줄 것이냐 이 세력 간의 충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보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심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에 다시 힘을 실어줄 것이냐 명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가 이 부분은 짧게 좀 짚어볼 텐데요. 지금 서울을 보니까 4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민주당이 4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조직이 강하다는 얘기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선거는 돈과 조직으로 하지만 바람은 못 이긴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를 좀 조직과 바람의 승부 이렇게 규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 의원님?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에 바람도 있고 뭐 조직도 있고 또 뭐 이상한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바람과 조직이 1대1로 붙어서 어느 게 뭐 결판을 낸다. 그거는 좀 안 맞는 비교예요. 조직은 조직이고 기본적으로 선거는 민심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의 민심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민심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일단 선거를 좌우하는 거고 그게 이제 뭐 크게 우열이 어렵다.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할 때 이제 조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겠죠. 조직과 바람을 딱히 나누어서 볼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조직이라는 거는 결국은 민심을 자연스럽게 연대하는 게 조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이번에 후보 같은 경우에 20대들이 유세차를 타고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20대들이 자연스럽게 조직화된 민심이 탄탄하게 조직화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민주당 쪽이 이번에 조직력이 탄탄했다라고 하면 민주당을 심판하자는 그런 민심에 대해서 조직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굉장히 스스로 막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냐 바람이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는 저는 썩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선거의 구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번에 만약에 결과가 우리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다고 하면 이 민심이 어떻게 보면 조직화된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두 분께 잠시만 좀 더 가면요. 이번 선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세 글자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말인데요. 그만큼 거친 말들이 좀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님 뭐 두 분 다 사실 독한 말들을 많이 해오시긴 했는데 두 분이 보셨을 때 이 말은 우리 당에서 조금 주워 담았으면 어떨까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김 의원님? 있긴 있는데요. 그 다시 환기시키는 게 별로 좀 안 좋아요. 좀 부담스러워요. 또 그 말을 했던 분한테 또 예의도 아니고. 장 의원님 저는 사실은 저희 당에서 이번에 뭐 선거판을 뭐 이렇게 출렁이게 말할 정도의 말실수나 이런 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래 말실수라는 게 상대 당에게 하는 그런 비판은 크게 영향이 없는데 일부 계층, 특정 세대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은 민심을 출렁이게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주워 담고 싶은 그런 말실수는 없었다고 보는데 참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집권당이라는 거는요 정책적 어떤 그 수단을 많거든요. 정책적 그 어떻게 보면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네거티브를 했어요.
사실은 이번에는 후보가 안 보였어요. 오세훈 대 내곡동, 박형준 대 LCT. 특히 부산에서 LCT 문제를 가지고 저는 너무 안타깝던 게 그거를 최초 LCT를 샀던 청약자 그 사람과 이영복 LCT 회장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 최초 LCT 구입을 한 사람이 이영복 회장한테 싸게 사가지고 박형준 후보에게 넘겼을 것이다.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는데 사실은 최초 구매자는 청약자예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이 압력을 넣었다는 녹취록까지 저희는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LCT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래서 김영춘 후보가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박영순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박영순 후보가 보였습니까? 오로지 내곡동. 그래가지고 생태탕 얘기 나오고 구두 브랜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 선거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는 선거 개혁 차원에서 정치 개혁 차원에서 이런 선거 적폐 좀 청산해야 될 좀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제가 반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저는 네거티브를 안 하는 게 좋다. 제 선거할 때도 웬만하면 저는 상대 후보 비방 안 하고 선거했습니다. 그리고 승패에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 하고 지금 저는 오세훈 후보하고 지금 박형준 후보 문제는요. 선거 승패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후보의 결함을 우리 선거가 용인해도 되는 거냐. 아주 중대한 도전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이번 선거가 만약에 어떤 바람 때문에 승패가 가려졌다.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이 문제는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는요. 만약에 자기 땅인지 알고 그린벨트를 해제를 2년 동안 추진했다면 이건 공직 자격 없는 겁니다. 이건. 그거를 얘기했어야 돼요. 우리 땅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는 저는 공직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데 알 수밖에 없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서울시장 1년하고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재선을 하던 또 어떤 정치를 하던 오세훈 후보의 정치인으로서의 저는 앞으로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다음에 박형준 후보도 저는 상당히 이제 깨끗하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봤는데 그냥 딱 한 가지예요. LCT가 어떤 데인지 다 알잖아요. LCT에서 시가 20억이나 오른 집을 2채를 가지고 있어요. LCT라는 데가 비리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는 데거든요. 거기다가 또 수십억 원어치의 미술품을 납품까지 했어요. 그러면 시장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부산 시민들한테 정말로 그건 상처 주는 건데 저는 이게 이번 선거의 특수성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저는 계속 이 문제는 쟁점이 될 겁니다. 이번 선거의 장 의원님 아니요, 이거는 좀 제가 아니 이번 선거의 특수성 때문에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의 문제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 시민들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우습게 하는 거예요. 봅시다. 민주당이 제기했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문제, 이 문제가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혜 문제는 어디 간 적 없고 기형적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박형준 후보 문제도요. LCT 2채라고 방금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2채입니까? 그 LCT 한 채는요. 자신의 딸의 출가한 자신의 딸의 집이고요. 한 채입니다. 한 채도 정상적으로 노력을 해서 산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특혜가 있었습니까? 특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왜 2채에 살아? 2채를 왜 가지고 있어? 이게 어떻게 네거티브가 아닙니까? 보십시오. 한 채는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샀고요. 한 채는 시집 가서 따로 경제활동을 하는 완전히 분가한 의붓 딸의 집이에요. 그걸 뭉뚱그려서 왜 2채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거티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선거의 특수성 때문에 묻혀 넘어간다? 정말 이렇게 판단한다면요. 우리 시민들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생각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시죠.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엔요. 장재현 의원이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선거 끝나고 혹시라도 서울시장 오세훈, 부산시장 박형준 이렇게 되면요. 그 양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시민들의 판단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도 계속 그렇게 옹호할지 한번 좀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LCT 문제가 자 특혜가 있었느냐는 문제 아닙니까? 핵심은. 그러면 최초 분양받은 사람한테 아들이 그걸 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어떤 특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최초 청약한 사람은 이영복 회장을 알지도 못하고 정상적으로 샀고 그것을
프리미엄을 붙여서 아들한테 팔았고 그다음에 아들이 완납을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산 거예요. 여기에 어떤 특혜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뭉뚱그려서 왜 너 LCD 사라? 그리고 왜 두 채를 가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따져보자고. 가짜 뉴스예요. 자, 잠시만요, 두 분 의원님. 예, 제가 처음에 화력이 좋다고 말씀드렸고 중간에 껴서 힘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토론이 돼버렸는데 잠시 뒤에 좀 대화를 이어가고요. 일단 선거 소식은 잠시 뒤에 일반 뉴스를 좀 전해드린 다음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투표와 개표 상황은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다른 소식들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 소식입니다. 오늘 김태현을 4번째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김태현이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차례 김태현의 DNA를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제 사건의 DNA와 비교를 해보려는 겁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김태현의 범행은 처음이라 보기 어려울 만큼 치밀했습니다. 오랜 기간 계획했고 피해자들의 급소를 찔러 손쉽게 살해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도 상해는 목 부위, 경동맥에 집중됐습니다. 김태현은 이번 범행에 앞서 2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해 경찰은 김태현이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확인 중입니다. 미제 사건의 DNA를 보관 중인 국가수에 김태현의 DNA를 2차례 보내 비교 감식 요청을 했습니다. DNA를 채취해서 국가수에 보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와 혹시 일치하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 회신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추가 수사나 이런 부분을 진행할 거거든요. 구속 전 수사 단계 때는 물론 이례적으로 구속 후에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여죄라든지 한 번 더 확실하게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채취해서 보냈다. 최근 경찰은 일산의 한 절도범 DNA가 13년 전 화장실 성폭행범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6일 피의자를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 어제 저녁 제주에서 트럭이 버스를 덮쳐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다른 트럭 기사들은 배 시간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운행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고를 낸 트럭 기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트럭이 버스와 버스 정류장을 향해 돌진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4.5톤 트럭이 1톤 트럭과 부딪힌 뒤 정류장 부근에서 버스 한 대와 또 충돌했습니다. 이 버스가 정류장에 서 있는 또 다른 버스와 부딪혀 정류장을 덮친 후 옆 임야로 넘어졌습니다. 버스가 넘어진 사고 현장입니다. 가드레일이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을 보여줍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한라산 백록담하면 등전하고 싶다고 해서 어제 또 통화를 했거든. 한 2시 중에 잘 지내고 있다고. 처음에는 이게 보이스피싱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믿겨지질 않으니까. 목격자는 트럭이 사고 2분 전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멈춰섰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사고 전에 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트럭 기사는 경찰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트럭에 짐을 무리하게 많이 실었는지 브레이크가 과열돼 고장났는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트럭은 서귀포시에서 한라봉과 천혜향을 싣고 산지도로를 거쳐 제주시로 진입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제주의 트럭 기사들은 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6시 그 시내에 들어왔으면 배를 못 타요. 5시인데 거기서부터 넘어오는 시간이 기가 막히는데. 경찰은 트럭 기사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손톱만한 자동차용 반도체가 없어서 오늘 현대차 울산 1공장이 멈췄습니다. 생산 일정에 줄줄이 차질이 생겼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지만 자동차용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당장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울산 1공장 문을 오늘부터 14일까지 닫습니다. 코나와 아이오닉 5를 만드는 곳입니다. 소나타와 그랜저를 만드는 아산 공장도 휴업을 검토 중입니다.
그랜저는 지난달 판매량만 9,000대가 넘는 인기 차종인데도 생산이 어렵게 된 겁니다. 아반떼를 생산하는 울산 3공장은 오는 10일 특별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쌍용차도 내일부터 16일까지 평택 공장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토요타나 포드, 폭스바겐 등도 올해 초부터 일부 공장을 닫거나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줄었던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들이 공급 속도를 못 맞춰섭니다. 세계 3위인 일본 업체 공장에 불이 나는 등 악재도 겹쳤습니다. 당장 뾰족한 대책도 없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시장은 미국, 일본, 독일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지만 자동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불과 2% 남짓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을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문제는 가을 이후에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 또 각 국가별로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내 생산을 늘려서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용 반도체는 여러 종류를 소량으로 생산하고 최첨단 분야도 아니라서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국내 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들도록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국민의당 당사의 모습입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자리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인데요. 예, 앞서 저희가 기자들을 연결했을 때는 시간이 좀 일렀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각에는 자리를 해 있습니다. 공식 투표 마감 시각이 오후 8시고 또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15분까지 일단 최종 투표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전에 아마도 투표 마감을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 의원님은 오늘 혹시 오세훈 후보와 좀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박형준 후보하고 아침에 통화하고 조금 전에 또 통화하고 했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와는 별도로 오세훈 후보와는 제가 지금 사실은 공동선대위원장인데 부산에.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방송 때문에 올라온다고 아침에 연락드리고 양해 구하고 예. 방금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 오세훈 후보가 도착해 있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당사에도 박영선 후보가 도착을 하면 바로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지금 상황을 보고 있고요. 예, 부산의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캠프 모습입니다. 역시 저희가 앞서 캠프를 연결했을 때는 시간이 좀 일렀기 때문에 김영춘 후보가 도착을 안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선대위 관계자분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 지금 8시가 넘었기 때문에 공식 투표 시간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분들이 도착을 해서 아마 투표를 하고 계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종 투표 마감은 8시 15분이 될 텐데요. 아마도 최종 투표 마감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각 후보들이 당사 그리고 캠프를 찾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캠프에도 만약에 박형준 후보의 모습이 보이면 다시 연결을 해서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만약에 새로운 시장이 뽑히면 내일 바로 출근을 합니다. 서울시장 앞에 김소연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선거날 시청 앞의 풍경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평일이었던 만큼 보궐선거 때문에 큰 영향을 받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기 보이는 이 선거를 알리는 설치물이나 후보들의 현수막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게 될 시청을 취재하러 나온 방송국의 중계차가 긴박감을 알렸습니다. 서울경찰은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의료 비상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혹시 시민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봤습니까? 네, 이곳에서 만난 시민들은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투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요. 부동산과 젠더 또 방역 정책까지 다양한 관심사들이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또 주택 정책,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많은데 그거는 나오질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니까
답답했습니다. 뭐 생태탕이라든지 도쿄에 집이 있다. 그 사실 아무 관계없는 얘기인데 너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서 거리두기 이런 걸 하는 것 같다. 그런 걸 보면서 아무래도 젊은 층이 이전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더 부각되지 않았던 이슈, 뭐 젠더 이슈라던가. 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새 시민은 시민의 입장에서 잘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JTBC 김소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배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바다 향기가 밀려오는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제 옆으로 부산의 상징인 광안대교가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백사장에는 황소가 한 마리 서 있는데요. 진짜 소는 아닙니다. 투표와 소라는 의미를 담은 투표 동료 고용물입니다. 오늘 투표를 하고 나서 이곳 광안리 바다를 찾은 시민들을 여러 만나봤는데요. 그중 일부 시민들은 선거를 하고 답답한 마음에 바닷바람을 좀 맞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두 후보의 후보 진영의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은 선거전에 대한 답답함의 표시로 읽힙니다. 네, 혹시 그곳에서 시민들을 좀 직접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까? 네, 백사장을 걷고 계신 시민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투표는 하셨습니까? 예,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두 후보 간의 그 정책적인 비전보다는 비방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비전보다는 비방이 너무 많으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죠. 네, 조만간 결정될 새 시장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부산 경제일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참 어렵고 힘들고 죽겠다 하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되시면은 그 불미스러운 일보다도 훌륭한 그 지도자로서 시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곳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10시쯤이면 윤곽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코로나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68명입니다. 지난 1월 8일 이후 석 달 정도 만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대로 가면 하루에 1,000명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치유 집회를 연 교회발 감염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국 12개 시도에서 200명이 넘었습니다. 울산에서는 고용노동부 콜센터에서도 34명이나 감염됐습니다. 부산 유흥주점발 확진자도 273명이나 됩니다. 오늘 새로 나온 확진자는 668명입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동시에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18일 이후 48일 만에 600명대입니다.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던 1월 8일 이후 89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아직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했던 방역당국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4차 유행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언제든지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나 지난해 12월처럼 하루 1,000명이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4차 유행이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가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확진율, 역학조사 클러스터가 몇 개 생겼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은 이제 유행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신규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도 모릅니다. 방역당국은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만 검사를 강제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사량이 늘어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전 국민 의무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0대 여성이 혈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유럽의약품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증이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인다는 새로운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쯤에 최종 결과를 내기로 했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는 내일로 예정된 보건 특수교사 접종 그리고 60세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12일이 지나서 숨이 차고 다리가 부었습니다. 다리와 폐에서 혈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숨진 60대 환자와 20대 구급대원에 이어 세 번째 혈전증 사례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에서도 새로운 입장이 나왔습니다. EMA의 백신 책임자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희귀 혈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다만 원인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EMA는 지난달 뇌정맥동 혈전증 등 희귀 혈전증에 대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백신을 맞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EMA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쯤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이러한 어떤 의견들을 거쳐서 필요하면 별도로 안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분기 도입이 확정된 백신 물량 735만여 명분 가운데 절반 이상인 433만여 명분이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제품입니다. 이 때문에 EMA의 결론에 따라 상반기 백신 접종 일정이 틀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캠프의 모습입니다. 옆에 하태경 의원도 보이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최종 투표 마감까지는 한 4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앞서 부산 경우에는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캠프의 모습을 보셨고 지금 박형준 후보의 캠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최종 투표 마감을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해 있는 모습입니다. 장 의원님, 앞서 박형준 후보와 좀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오전에는 격려 서로 수고하셨다. 그리고 좋은 결과 기대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힐 수 없는 얘기도 좀 했고요. 예. 사실은 선거 기간 동안 우리 박형준 후보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이번에 박형준 후보를 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우리 박형준 후보를 알고 있었는데 참 무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개인적인 공격들을 하는데도 예. 차분하게 참아가면서 참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할 때 억울함을 너무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차분하게 담담하게 이 선거를 잘 극복한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좀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1년 심기를 우리 시민들로부터 받으면 정말 잘하자. 정말 우리가 이제 깨끗하고 유능하게 시정으로 보답하자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모습은 이 시각 박영선 후보의 캠프의 모습입니다. 지금 앞서 봤을 때는 박영선 후보가 민주당의 당사에 도착할 걸로 찾을 걸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지금 현재는 박영선 후보의 캠프의 모습입니다. 캠프 관계자들이 역시 8시 15분에 투표가 마감되기 때문에 모두 방송 뉴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예, 마감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모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민 의원님, 오늘 혹시 박영선 후보나 아니면 김영춘 후보와 연락을 하신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예, 아무래도 오늘 선거 당일이니까 고생하셨다 하고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 또 감사 인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두 분이 이번 선거가 선거 자체가 우리 당 이제 시장들이 문제가 생겨서 치르는 선거 아닙니까? 사실 부담스러운 선거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선거에 또 후보로 나서서
열심히 또 싸워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박영선 후보는 사실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하면서 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중기 벤처 이쪽 업계에서도 끝까지 장관직을 좀 수행하길 바랐고, 사실상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박영선 장관이 임기 말까지 직무를 했으면 좋겠다, 내심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책임감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당으로서 또 여러 가지 요청이 있어서 함께 모셨는데, 하여간 이 어려운 시기에 후보가 돼서 또 열심히 또 감당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저는 박영선 후보가 방금 우리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소벤처부 장관을 하면서 업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전략적으로 박영선 후보가 좀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캠프 구성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역할을 했던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피해 호소인 얘기했던 여성 3인방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박원순 시장 시절에 부시장을 했던 진성준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전면에 포진한 게 굉장히 좀 민심을 잘 못 읽은 거 아닌가. 오히려 박용진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내세우면서 브랜드 뉴 박영선으로 갔으면 오히려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왜 선거 캠페인을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잠시 뒤에는 투표 마감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님은 최종 투표 마감이 되면 제가 곧바로 리얼미터의 추세 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공개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카운트다운에 곧 들어가겠습니다. 네, 최종 투표가 마감된 이 시각 두 정당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부산의 민주당 김영춘 후보 캠프, 그리고 옆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캠프입니다. 최종 투표가 마감이 됐고, 지금 두 정당의 분위기, 그리고 부산의 두 후보 캠프의 분위기를 보고 계십니다. 예, 캠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예, 이택수 대표님, 이제 리얼미터의 추세조사 결과 공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리얼미터가 이제 어제하고 그제 선거일로부터 이제 하루 이틀 전 양일간 대략 1,000명 정도의 휴대전 안심번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에서는 56.7%를 득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박영선 후보는 39.5%,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2%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박형준 후보가 58.3%, 김영춘 후보가 40.4%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한 18%포인트 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차 범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되기 때문에 박영선, 김영춘 후보 모두 30% 후반에서 40% 초반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는 50% 후반에서 60% 초반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뭐 그제와 어제 진행된 조사였고, 또 선거 당일 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예, 어쨌든 여론조사 흐름과는 유사하게 추세조사는 나왔군요. 지난 그 D-6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 평균치를 보면 오세훈, 박영선 두 후보의 격차는 20%포인트가량 됐는데, 저희 리얼미터 이제 블랙아웃 기간 동안의 조사는 17%포인트로 약간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평균치가 2.5%, 서울보다 조금 더 격차가 컸었는데, 실제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블랙아웃 조사 기간 동안에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모습은 이 시각 국민의힘 당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오세훈 후보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바로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
장 의원님, 그 과정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일화의 걸림돌이다 이런 비판도 하셨는데 이번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지실 수 있겠습니까? 이 김 위원장님에 대한 평가 이전에 방금 우리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께서 추이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론조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추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2018년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11곳 그때 개표 실황 방송을 제가 JTBC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대구 경북 지사를 제외해서 전패를 했거든요. 그때 참담한 심정으로 아무 말씀 못 드렸는데 그때 같이 나온 민주당 패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성적표는 언제든지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성적표다. 승리를 하건 패배를 하든 아주 겸허하게 민심을 받아들이고 오만하지 않게 독선적이지 않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 추이 결과 발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어차피 정치는 결과입니다. 결과를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서울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연히 제 각오를 좀 밝혀야 되겠지만 아직은 이게 최종 결과가 아니라 당선이 확인된 게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좀 소감을 말씀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지지 성원해 주신 유권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금 전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소감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마감된 이후에 소감을 발표했고요. 지금은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서울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출구조사만 가지고서 먼저 이 결과를 얘기한다는 것이 좀 합니다만은 출구조사에 나타난 이 수치를 볼 것 같으면은 민심이 폭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상식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결과 나올 때까지 보고서 최종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서울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에게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부산은 서울보다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 같은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소위 분노의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부산 시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소감에 이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났지만 저희는 바로 인용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8시 25분 이후에 출구조사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님 얘기를 이어갔었는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참 장을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해준 데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저는 이걸 한번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이 비정상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1년 동안 끌고 온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우리 당의 자생력이라든지 우리 당의 연속성 이런 거에서 어떤 도움이 됐을까라는 자성을 좀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늘 문제점들이 뭐냐면 어려울 때마다 걸출한 인물을 요구했고 그 걸출한 인물들 속에서 편안하게 좀 정치를 하고 또 선거 때마다 그분들을 모셔와 가지고 선거의 여왕이다, 선거의 왕자다 이렇게 추앙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배를 받는 어떤 그런 정당의 모습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잠시만요. 아직 개표가 진행된 게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민심이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를 치르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히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정말 잘 싸우라고 격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 현장에서 느낀 민심이 오늘 출구조사에 반영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잘해서 이런 지지를 얻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개표를 끝까지 지켜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태경 총괄본부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위대한 서울시민, 부산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소감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측 대표님, 예, 앞서 리얼미터의 추세조사 내용을 공개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선거 전날, 그제와 어제 조사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그 기간 동안은 사실은 여론조사를 새롭게 해서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데 그러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비해서 뭐 그 기간의 여론 차이는 크게 있지 않았던 걸로 나온 겁니까? 뭐 변화가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방이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다만 그 사전 투표한 계층과 사전 투표하지 않고 이제 본 투표를 한 그 계층이 조금 온도 차는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사전 투표하신 분들의 경우 한 리얼미터 이제 D-1일 조사를 보면 한 2% 가량 박영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총선 같은 경우는 뭐 대략 한 15% 이상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앞섰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한 2%만 박영선 후보가 앞섰기 때문에 본 투표의 열세를 많이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에서도 박형준 후보가 좀 앞서는 것으로 나와서 격차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연령대별로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40대에서만 좀 우세한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다 오세훈 후보가 좀 앞서는, 특히 20대 같은 경우가 오세훈 후보가 60대 이상만큼 가까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20, 30, 40대에서는 김영춘 후보한테 열세였는데 50대 이상에서 아주 큰 폭으로 많이 앞서면서 김영춘 후보와의 격차를 좀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리얼미터의 추세 조사 연령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지금 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내용이 준비가 됐습니까? 예,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그 내용까지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종민 의원님. 예. 일단은 저희 리얼미터 추세조사에서는 좀 격차가 있는 걸로 나오게 됐습니다. 예. 뭐 이번 선거 내내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되게 어려운 이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결과의 승패를 떠나서 이번 현장에서의 민심은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따가운 혹은 이제 진짜 반성하라는 그런 민심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 당을 지지하는 민심들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고 또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내용은 다르지만 문제 제기를 하시고 해서 정말 180석의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정말 크게 좀 고민하고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선거였고요. 그러니까 뭐 선거 결과는 이제 개표를 지켜봐야 되니까 좀 기다려 보는데 이 선거 과정에서의 민심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선거 전략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김종민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뭐 읍소 전략이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여당의 잘못된 자세와 태도가 문제였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걸 뭐 선거 전략 차원의 읍소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민심을 겪어보면서 우리가 이런 점들은 한번 이번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예. 그리고 돌이킬 건 돌이켜야 된다. 고칠 건 고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이번에 이기든 지든 선거 끝나고 나면 정말 차분하게 그 민심의 목소리가 왜 나왔는지 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는 선거 끝났다고 책상 서랍에 놓지 말고 정말 이거는 끌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 의원님, 국민의힘은 심판론을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뭐 국민의힘 안에서는 우리가 잘해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 아니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심이 바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실정 여기에는 정책적 실패까지 포함된 그러한 무능, 위선 또 이런 그 독선, 독주 이런 데 대한 심판이지 저희 당의 칭찬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만약에 이 추이조사가 그대로 선거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정말 1년간의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수도와 대한민국의 2대 도시를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저희가 얼마나 깨끗하고 유능하게 국민들께 시민들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여기에 우리가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받은 선거라고 착각한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또 우리가 이런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해서 좀 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물론 리얼미터의 추세 조사가 나왔고 또 출구 조사까지 나왔지만 아직 뭐 원래 예정대로는 오후 8시 30분부터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지금 시작됐는지는 뭐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뭐 개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유권자들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 3사가 출구 조사를 한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안나경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 3사가 출구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9%,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37.7%로 예측됐습니다. 부산도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 조사 결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4%,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33%로 예측됐습니다. 네, 출구조사 상황까지 조사 상황까지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 역시 리얼미터의 추세 조사와는 크게 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어떤 점에서 이렇게 같게 나오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추세 조사는 그제와 어제 진행을 했고 또 출구 조사는 오늘 진행을 한 건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선거 조사를 이제 제가 뭐 십수년째 이제 하고 있는 경험에 비춰보면은 선거 당일하고 이제 그 전날과 전전날 민도의 흐름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선거 당일 조사만 하면 선거 예측에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1, D-2 이렇게 양일간 조사를 했는데 이번 선거만큼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여론의 추이의 변화가 없었던 선거가 많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지난 총선만 해도 이제 사전 투표하는 그 당일하고 본투표 당일의 그
민심의 온도차는 굉장히 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청 지지율이 사전 투표할 때는 매우 높았었고 그다음에 본투표 때는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소폭 하락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D-6대나 또 오늘이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을 1차, 2차, 3차 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 인물 간의 뭐 도덕성, 경쟁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구도의 문제, 그러니까 여당을 심판할 것이냐, 야당을 심판할 것이냐, 아니면 또 이 대선의 전초전 성격에서 바라보는 시각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큰 변동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층은 이제 민주당 후보를 찍은 대략 35% 안팎의 득표를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고 지지율도 그렇게 나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층이 이제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를 찍는 대략 비슷한 그런 구도의 성격으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이 블랙아웃 기간이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개표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번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 당의 상황도 좀 바뀔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결과도 결과지만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그 민심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걸 조금 이제 심각한 그런 그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하고 적극적인 좀 쇄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떤 변화가 예상되십니까? 이게 아직까지 출구조사하고 또 이게 추이조사이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게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지만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걸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아마 결과로 드러난다 그러면 민주당이 30%대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격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왜 30%대로 지지를 받았느냐. 문재인 정권이 8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 부산 결과를 놓고 보면 33%거든요. 그동안 민주당이 18대 총선 이후에 한 10수년 동안 어떤 선거에서도 4자를 안 달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33%를 했다는 거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아마 역대 최대의 어떤 격차 같거든요. 예. 국민들이 결국은 분노하신 게 드러난 거 아니냐. 문재인 정권의 이런 독선과 독주, 또 무능, 또 정책적 실패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큰 회초리를 드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 회초리가 저희에게 다시 올 수 있다라는 민심의 두려움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결과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대선의 판세도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각 당의 주요 대선 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희정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오늘 선거를 마치면 내년 대선까지 11개월도 채 남지 않습니다. 빠르면 내일부터 차기 대선 주자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현재 지지도를 보시죠. 2강 2중 구도입니다. 4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25%, 이재명 24%, 이낙연 10%였습니다. 이후 나온 조사 결과도 윤석열, 이재명 23%, 이낙연 7% 순이었습니다. 먼저 여권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부터 보겠습니다. 여권이 이기면 정권 심판론, 이 분위기를 뒤집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죠. 이 지사의 경우 지지율은 같이 오르겠지만 당내 경쟁이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친문계에서 다양한 후보군이 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전면에 서진 않았지만 이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서울시장도 매우 혁신적으로 잘하실 것 같긴 한데, 그죠? 만약 여권이 지더라도 현재로서는 가장 타격이 적은 주자로 꼽힙니다. 책임론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만큼 크게 잃을 건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 결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물이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지난 2월 당대표에서 물러난 후부터 사실상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해왔는데요. 마지막까지 표심에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후보가 당선하고 여러분이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시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주당이 1승 1패로 선방할 경우엔 이 전 대표도 이 재도약할 기회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두 곳 다 진다면 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이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윤 전 총장을 두고는 이 전망이 다소 엇갈립니다. 이 지지율에서는 앞서지만 공식적으로는 정치 참여를 선언하지 않아서인데요. 이 사퇴 후 첫 공식 행보로 사전 투표장에 나와서도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선택하셨는데 첫 공식 일정으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보를 저희가 대권 행보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국민의힘이 한 곳에서라도 지면 이 윤 전 총장도 타격을 받을 거란 전망과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제3지대에서 중도 보수 세력과 먼저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압승할 경우엔 어떨까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권의 새반짝이 논의와 함께 이 윤 전 총장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도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엔 윤 전 총장의 강점인 이 중도 확장성에는 타격이 좀 있겠지만 이 홍준표 의원 등 당내 기존 주자들의 견제도 함께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대선 주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혹시 당에서 공유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선거 결과를 놓고 이 상황을 이제 분석하고 향후 어떻게 이제 상황을 대응해 나갈지 논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택수 대표님, 이번 결국 선거는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아마 이 부분이 결과를 가를 수가 있을 텐데요.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중도층의 표심 포인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구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인물 간의 구도, 그러니까 가령 이낙연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해서 좀 지지율 상승의 요인은 이제 없어진 거고 하락 가능성이 좀 크죠.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꽤 주목을 받을 테고 또 안철수 후보도 전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또 오세훈 시장도 차차기 후보로 이제 거론할 수 있겠지만 또 차기 후보로도 거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인물 구도뿐만 아니라 정당 구도. 특히 이제 보수 진영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정당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것이냐 이런 정당 구도의 문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가 사실 이번에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중도층이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지지층이 유입이 됐는데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당 구도 면에서 좀 어느 정도 재편이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면 중도층이 계속 국민의힘의 지지를 보낼 것이고요.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이제 후보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반문 진영의 유력 주자인데 또 친문 주자가 이제 누가 등장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또 친문 주자 간의 갈등이 또 너무 심해지면 안 될 것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경쟁력 있게 서로 간에 이제 좀 건전한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 대선은 사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랑 좀 다를 겁니다. 1대1 구도로 붙어진다면 대략 51대 49 이런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장 의원님도 여러 차례 이제 겸허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 아직 내년 3월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남은 기간이라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의원님. 이해찬 전 대표는 이제 대선과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기면 대선까지 좀 편안하게 가는 것이고 만약에 지게 되면 비포장 도로를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번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보궐선거에서 정당 지지도가 확 변해가지고 보궐선거 결과가 이어졌다면 그런 이제 예측도 가능한데 정당 지지율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우리 집권 여당에 대한 회초리 또 집권 여당에 대한 뭔가 질타가 담겨 있는 선거죠. 평가가 담겨 있는 선거긴 한데 저는 이제 남은 1년 동안 후보도 후보지만 양쪽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 미래 전략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여기에 대한 신뢰 싸움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후보들 개인 간의 지지율만 가지고 내년 대선이 결판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민주당이 정말로 이번 거를 정말 약으로 삼아서 보약으로 삼아서 이 민심을 잘 받아 안아서 혁신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면모를 보여내면 내년 대선은 또 충분히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는 정당 싸움이 되게 중요한 선거가 될 거다. 내년 대선은 그렇게 봅니다. 장제원 의원님께 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오세훈 후보가 윤석열, 김동연, 홍정호, 금태섭 등 합리적인 중도 우파의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실제로 얘기가 오가는 게 있습니까? 글쎄 그 실제로 얘기가 오가기보다는 선거 때 어떻게 보면 범야권이 통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김종민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 선거 결과가 대선에 등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만약에 이 리얼미터 추이조사라든지 또 지상파 3사의 그 출구조사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분노를 쏟아내신 거거든요. 한번 충분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서 분노를 쏟아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보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의 대표성 있는 플랫폼이 아니었어요. 국민의당도 있었고 제3지대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우리 국민의힘이 이 범야권을 대표하는 플랫폼이냐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압승을 거둔다면 자타가 공인하는 범야권의 대표 플랫폼으로 입지를 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론이 힘이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많이 풍부해졌다. 누가 뭐라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도자급이거든요. 박형준과 오세훈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을 했고 또 이번 경선에서 탈락을 했지만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존재감을 부각한 안철수 당대표나 또 나경원 전 대표 또 당 외에 있는 홍준표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모두가 이번 선거 결과가 연대를 하고 통합을 하고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인물군이 풍부해졌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을 아니겠냐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분열하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민심의 큰 무서움을 보여줬다. 이어서 제가 바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뭐 제3지대가 주장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만약에 대선에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3지대보다는 국민의힘 입당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총선 정도면 제3지대가 정치 세력화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중도층을 결집하면 국회 내에서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 그런 표를 모아올 수 있지만 대선에서는 한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한 진영의 분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제3지대로는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의 꿈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의 플랫폼에 들어오실 거다. 그리고 여기서 꿈을 펼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의 꿈을 펼치고 또 본인이 얘기하는 상식과 정의와 공정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입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장 우리 국민의힘에 뭐 들어오기는 힘들겠지만 저희 당 지도부가 다시 새로운 지도부가 완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과 힘을 합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내다봅니다. 예, 김종민 의원님,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에 나오게 된다면 그 영향력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건 이제 뭐 시작이죠. 이제 되게 이제 제3 후보라고 하는 게 후보의 이미지를 가지고 형성된 지지율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이미지가 실제로 유권자들의 확실한 신뢰로 이렇게 응집되게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뭐 지금 저는 출마 자체가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출마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넘어야 될 산이나 골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예. 네, 조금 전부터 개표가 부산 지역은 개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개표 결과가 또 언제쯤 나올지도 궁금한 상황인데요. 잠시 쉬었다가 개표소의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0초 뒤에 뵙겠습니다.
뇌 세포막을 통과하는 게 왜 중요하죠? 피로는 신경, 근육, 뇌까지 이어져 온몸을 괴롭히니까요. 뇌세포막을 통과하는 프루설티아민 효과, 아로나민 골드. 드신 날의 차이 경험해보세요. 거실 한가운데 놓지 마세요. 구석에서도 다 청정할 수 있어요. 바닥 생활도 걱정하지 마세요. 바닥에 나쁜 공기도 흡입할 수 있어요. 웰스니까. 웰스 공기청정기. 웰스. 네, 이번에는 부산의 개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구 개표소에 저희 조보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 개표가 조금 전에 시작이 됐죠? 네, 저는 부산 진구의 개표소인 개성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개표 상황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를 보시면 도착한 순으로 투표함을 열어서 개표를 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개표 작업을 하는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1층을 지금 통제 중이어서 이렇게 중계석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6시 반부터 이곳에 와 있었는데요. 개표원들이 분주하게 준비 작업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개표 선언은 8시 정각에 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함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8시 15분쯤부터 투표함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해서 개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부산 진구의 투표소는 총 89곳인데 도착한 순서대로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하게 됩니다. 선관위가 보관 중이던 사전 투표함도 오늘 함께 열어서 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몇 시쯤에 마칠 걸로 보입니까? 돌발 상황이 없다면 이곳 부산은 새벽 2, 3시쯤 개표 작업이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구가 많은 해운대구, 사하구 또 이곳 부산 진구의 개표가 가장 마지막까지 이뤄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선자 윤곽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그보다 앞선 자정 전후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후보 간 득표차가 클 경우에 어느 쪽으로 추가 더 기울었는지 조금 더 일찍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산 진구 개표소에서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서울의 개표 상황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혜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이곳은 서울 관악구 개표소입니다. 스스로 투표한 한 표 어떻게 집계되는지 궁금하셨죠?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투표함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동별로 투표함들이 더 모일 걸로 예상되는데요. 봉인이 됐는지 직접 확인을 거친 뒤에는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직접 분류가 진행됩니다. 옆에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소독을 거친 분들이 장갑을 끼고서 앞으로 분류를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바로 뒤쪽에는 이제 집계기가 있어서 혹시 파손된 게 있는지 걸러내기 위한 작업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혹시 무효표가 있는지 직접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 확인 작업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는 최종 검열 과정을 거친 뒤에는 위원장이 직접 개표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이곳 관악구 개표소에선 거소와 사전투표 그리고 일반 투표함 151개를 개표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 서울 전체의 개표 작업은 언제쯤에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까? 일단 재보궐 선거였던 만큼 8시를 넘어서 투표가 끝마친 만큼 개표도 당연히 늦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자정쯤 돼야 서울시장 선거의 당선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두 후보 간 격차가 좁아질수록 윤곽이 나오는 시간은 더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표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개표 작업 자체는 새벽 3, 4시경에 끝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개표소에서 황혜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JTBC 선거 상황실입니다.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상파 3사가 출구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서울시장 예측 결과입니다. 오세훈 후보 59%, 박영선 후보 37.7%로 예측됐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시장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4%,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33%로 예측됐습니다. 서울을 권역별로 나눠서 예측이 진행됐습니다. 서울 동북권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5.6%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40.3%로 예측됐습니다. 네, 서울 서부권입니다.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8%,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38.3%로 예측됐습니다. 서울의 동남권 지역에서도 예측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67.2% 지지받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 30.5%입니다. 네, 다음 서울 서남권입니다. 네, 출구 조사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6.9%,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40%로 조사됐습니다. 네,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4.7 재보궐선거 특집 뉴스룸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그리고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와 함께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 의원님께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면요. 예. 지금까지는 뭐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이낙연 의원, 이낙연 전 대표죠. 거기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또 선거 이후에 대선 준비를 위해서 총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혹시 여권에서는 새롭게 나올 대선 주자가 있습니까? 저는 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까지는 재보궐선거라고 하는 현안이 있어서 사실은 내년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게 크게 그 큰 쟁점이 되거나 아니면 관심사가 되기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 당은 5월 9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확실하게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각도 좀 정비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저는 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뭐 그런 좀 역동적인 상황들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생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군요. 예, 보니까 김종민 의원님도 그렇고 장제원 의원님도 그렇고 방송 내내 아마 선거운동 때문에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겠죠. 목소리가 너무 다 상하셨습니다. 예, 그만큼 힘들게 달려왔던 것 같고요. 물론 뭐 개표 상황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선거운동까지는 뭐 두 분 다 힘들게 달려왔다는 게 두 분의 목소리에서 제가 느껴졌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정치권이 받은 과제는 어떤 게 있는지 세 분께 모두 제가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1분씩 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그동안 큰 선거 4번 국민들께 엄청난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저희가 제2당으로 밀려났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는 참패를 해서 정권을 헌납했고 또 지방선거에서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기초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모조리 민주당에게 헌납했고 또 지난 총선에서는 백석으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꼭 한 번은 이번에 달라라고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 간절한 호소가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 개표 출구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더 겸허하게 민심이 향하는 그 방향에 겸손하게 우리가 따르면서 또 깨끗하고 청렴성이 있는 그런 일 잘하는 시정을 펼쳐서 국민들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민 의원님. 예, 이번 선거를 보면서 우리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 180석에 걸맞는 그런 리더십을 지금 민생의 변화, 이 개혁을 왜 못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셨고 또 중도층에 있는 분이나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180석을 줬으면 거기에 걸맞게 좀 어른스럽게 좀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좀 오만하다, 또 독선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실 두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현장 민심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경청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민주당 자체를 위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이 고비를 잘 넘겨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려면 정말 내년에 정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이번에 정말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그런 환골탈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 대표님. 한 달 사이에 이 판세가 막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한 달 전 또 한 달 반 전쯤으로 돌아가 보면 박영선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고요.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는 2위, 3위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한 달 사이에 정말 민심의 쓰나미, 민심의 태풍 이렇게 큰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달 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왔거든요. 대선이 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 달이 한 여러 번, 한 10번, 11번 지나야지 대선이 오게 되는데 민심은 언제든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고 사실 어제까지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갖고 네티즌들이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 결과가 출구조사처럼 나타난다고 하면 민심 그만큼 빨리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 정치인 계시지만 정치권에서 언제든지 민심에 경청을 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계속 국민을 섬기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세 분 2시간 동안 여러 분석들을 해봤고 또 각 당의 입장도 잘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특집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개표 상황은 10시 반부터 5대0 한민용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9시부터는 정치 이슈 체커 박성태 기자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개표 상황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뉴스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같은 목소리들과 다른 말들이 엉킨 어떤 이의 어제와 어떤 이의 미래가 그 누구의 신이나 그 누군가의 주인